안 되옵니다, 좋아! 소인 같은 것이 곤룡포를 입으면 목이 달아나옵니다! 저작거리 좁은 골목에서 맨발에 집신 한 짝을 끌고 다니던 아이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앞에는 놀랍게도 아이를 꼭 빼닮은 소년이 낡은 두루마기 소매에서 골룡포를 꺼내 들며 씩 웃고 서 있었지요. 때에 절은 볼과 귀티가 흐르는 볼, 닮은 두 얼굴 사이로 골룡포 한 벌이 펄럭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이토록 닮은 데는 아무도 모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 한복판에 솟은 경복궁 안에 참으로 골치 아픈 세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환, 나이 15. 이 나라의 하나뿐인 왕세자이건만 세자의 채통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궁궐의 골칫덩어리였지요. 봄바람이 세자 시강원의 문틈으로 스며드는 오후였습니다. 군장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논어를 읽고 있건만 이 세자는 턱을 괴고 창밖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요. 제비 한 마리가 처마 끝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환의 눈이 제비를 따라 움직였지요. 저하, 듣고 계시옵니까? 군장이 부채를 탁 내리쳤습니다. 먹물이 튀어 두루마기에 점이 찍혔지요. 듣고 있소. 이환이 느긋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방금 소인이 읽은 구절이 무엇이었사옵니까? 군장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이번에는 확실히 잡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 였소. 군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맞았으니까요. 안 듣는 것 같아도 귀는 열려있는 세자였지요. 그런데 훈장. 이환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군자가 의에 밝다 하셨는데 만약 의를 행하려면 이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면 어찌하오? 배고픈 백성에게 의만 읊어주면 밥이 되오. 군장의 부채에 든 손이 멈추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기를 3번, 겨우 말을 이었지요. 그것은 저하께서 아직 어리시었듯을 온전히.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이환이 씩 웃었습니다. 훈장의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지요. 논어를 30년을 가르쳤건만 15살 세자에게 말문이 막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세자 시강원 뒤편 기둥 그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무관 한 명이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의 왼쪽 눈썹 위로 칼자국 흉터가 선명한 사내 세자의 호위무사 강대호였지요. 오늘도 시작이구나. 강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군장의 얼굴이 더 붉어지기 전에 수업이 끝났지요. 수업이 파하고 이환은 홀로 세자 침전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처마 그늘이 마루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관복을 벗어던진 이환이 품속에서 조그만 것을 꺼냈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목각 호랑이였지요. 칠이 반쯤 벗겨져 있었고 한쪽 귀가 닳아 동그스름했습니다. 수백 번 쓸어서 매끈해진 나무결이 오후 햇살에 희미하게 빛났지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기신 물건이었습니다. 8배 전 병상의 눈 왕비가 마지막으로 이환의 손에 쥐어준 것이지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 말씀하셨는지 이환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해가 갈수록 흐려졌지요.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호랑이를 쥐면 손끝에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세자.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마루 끝에서 울렸습니다. 이환이 화들짝 호랑이를 품에 넣었지요. 임금이 내관 하나 없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눈밑 그늘이 짙었지요. 아바마마. 이환이 자리에서 내려와 절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시강원에서 훈장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며? 임금의 목소리에는 꾸짖음보다 피곤이 묻어 있었지요. 훈장이 답을 못 하신 것이옵니다. 아바마마. 이환아. 임금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앞날인데 어찌 이리 철없느냐. 내 어미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걱정하셨겠느냐. 이환의 손이 품속의 호랑이를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늘 그랬지요. 아버지는 그것을 알면서도 아니 알기 때문에 일부러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세자의 본분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냐? 알고 있사옵니다. 아바마마. 안다면 행실로 보여라. 너는 이 나라의 하나뿐인 세자다. 이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지요.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높은 담장 안에서 매일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사람들을 보고 같은 말을 듣는 것이 숨이 막혔을 뿐이지요.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저작거리의 웃음소리, 엿장수의 가위 소리,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 그 소리가 이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소리였습니다. 임금이 돌아서고 이환은 텅 빈 마루에 다시 혼자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기와지붕 위로 번졌지요. 붉은 빛이 이환의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이 넓은 궁궐에서 이환은 늘 혼자였지요. 해가 떨어졌습니다. 궁궐에 어둠이 내리자 이환의 눈이 반짝였지요. 침전 구석 장롱 뒤에 숨겨둔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낡은 두루마기, 때 묻은 띠, 집신 한 켤레. 골룡포 위에 두루마기를 걸치고 삿갓을 뒤집었으니 어디서 봐도 저작거리 아이였지요. 저하. 어둠 속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환이 뒤를 돌아보니 유모 복례가 서 있었지요. 다부진 체격의 투박한 손, 그 손에 보자기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모, 또 잡으러 온 것이오? 잡아서 될 분이시면 진작 잡았겠지요. 복례가 한숨을 내쉬며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떡이 2개 들어 있었지요. 길에서 시장하실 것 아니옵니까? 이환이 받아들며 피식 웃었습니다. 유모는 참 요상한 사람이요. 말리는 건지 도와주는 건지. 말려도 안 들으실 것이니 배라도 채우시라는 것이옵니다. 복례가 이환의 두루마기 깃을 여미며 나지막이 말했지요. 투박한 손끝이 이환의 어깨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저하, 하나만 기억하시옵소서. 무엇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골룡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든 마음에 있는 법이옵니다. 이환이 고개를 끄덕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알았소, 유모. 잔소리는 거기까지. 잔소리가 아니옵니다. 복례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지요. 골룡포를 벗으셨을 때 저하의 눈이 무엇을 보시는지 그것이 저하의 진짜 그릇이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옵소서. 이환은 대답 대신 삿갓 끈을 잡아당겼습니다. 유모의 말이 귓가에 걸렸지만 발은 이미 궁 밖을 향하고 있었지요. 복례가 이환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7살에 어미를 잃고서 유난히 궁 밖을 그리워하게 된 것을 복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높은 담장이 이 아이에게는 세장의 살 때와 같았습니다. 왕비마마, 아가가 또 나갑니다.
복례가 빈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지요. 달이 구름 뒤로 숨었습니다. 이환이 침전 뒤 행랑으로 돌아가자 그림자처럼 강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장사꾼 차림으로 갈아입고 있었지요. 헌 두루마기에 진 보따리까지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대호야, 준비됐소. 저하, 오늘은 정말 안 되옵니다. 낮에 전하께서 노하신 날에 만약 발각이라도 되면 발각된 적 있소? 없사옵니다만. 그럼 됐소. 가자. 이환이 담장을 올려다보며 손가락을 꺾었습니다. 강대호가 어김없이 두 손을 깍지 끼고 허리를 굽혔지요. 이환이 그 손을 딛고 담장 위로 훌쩍 올라갔습니다. 가벼운 동작이었지요. 10번도 넘게 해본 일이니까요. 강대호가 혼자 끙끙대며 담장을 올랐습니다. 두 팔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발이 미끄러져 3번이나 다시 매달렸습니다. 기와 조각이 우수수 떨어졌지요. 대호야, 느리다. 담장 너머에서 이환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하, 소인은 저하처럼 담장 타고 놀며 자란 것이 아니옵니다. 간신히 담장 위에 배를 걸친 강대호가 헐떡이며 넘어왔지요. 그의 등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사내를 잡아 주시오 세자라 적힌 쪽지였지요. 물론 강대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기와 위에 푸르게 내려앉은 밤이었지요. 두 그림자가 궁 밖으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봄바람 한 줄기가 두루마기 자락을 흔들었고 저 멀리 저작거리에서 두런거리는 사람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요. 이환이 삿갓 아래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세상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장난꾸러기 세자의 발걸음이 이 나라를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을. 저작거리는 언제 와도 살아 있었습니다. 기름에 지글거리는 부침개 냄새, 엿장수의 가위 소리, 포목점 앞에서 값을 깎으려고 신랑이 하는 아낙네의 목소리. 궁궐 안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이환의 귀를 가득 채웠지요. 대호야, 저것 좀 보시오. 저 떡 좀 보시오. 이환이 떡집 앞에서 눈을 반짝였습니다. 소두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저하, 눈에 띄지 않으셔야 한다 하시면서 왜 매번 가게마다 서시옵니까? 구경하는 것이 언제부터 죄였소? 이환이 능글맞게 웃으며 떡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강대호가 서둘러 동전을 꺼냈지요. 저하, 제발 먹고 걸으시옵소서. 서 계시면 눈에 띕니다. 알았소, 알았소. 이환은 떡을 한 입 빼어 물며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라상에서 먹는 찰떡보다 길거리 떡이 왜 이리 맛있는지 이환은 늘 신기했지요. 저작거리의 밤은 낮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골목 깊숙이 들어가면 등불이 닿지 않는 어둠이 있었고 그 어둠 속에는 낮의 활기와는 정반대의 풍경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벽에 등을 기대고 잠든 노인, 어미 치마를 잡고 보채는 아이, 빈 그릇을 끌어안고 웅크린 사내. 이환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집에 안 가는 것이오? 이환이 강대호에게 물었지요. 집이 없는 것이옵니다. 저하. 집이 없다니. 이 많은 사람이 다 오래 가뭄이 심하다 하옵니다. 시골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 한양까지 올라온 자들이지요. 이환이 고개를 돌려 골목을 다시 보았습니다. 아까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지요. 찢어진 집자리, 마른 풀로 엮은 이불, 벽 틈에 끼워 넣은 종이. 그 종이를 자세히 보니
관하의 세곡 고지서였습니다. 세금을 냈다는 확인이 찍혀 있었지요. 세금은 꼬박꼬박 냈는데 이 꼴이라니. 이환이 뒤를 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강대호가 대답하지 못했지요. 그때 국밥집 앞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이놈아, 또 왔어? 꺼지란 말이야. 국밥집 주인이 빗자루를 들고 누군가를 내쫓고 있었지요. 빗자루에 맞아 나뒹구는 것은 10대여섯쯤 된 소년이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고 맨발에 집신 한 짝만 끌고 있었지요. 때에 절은 볼이 푹 꺼져 있었고 갈비뼈가 저고리 밖으로 비쳐 보일 만큼 말랐습니다. 아저씨, 한 번만 그릇을 닦아드릴 테니 남은 국물이라도. 소년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지만 또박또박했지요. 닦을 그릇도 없어. 장사가 안 되는데 무슨 그릇이야. 꺼지라니까. 주인이 빗자루를 한 번 더 휘둘렀습니다. 대나무 가시가 소년의 팔뚝을 스쳤지요. 가느다란 핏줄이 섰지만 소년은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고개를 숙인 채 물러섰지요. 이환이 걸음을 멈추고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골목 구석으로 물러났지요. 등을 벽에 기대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국밥집 주인이 안으로 들어갔지요.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위를 살피는 눈이 빠르고 정확했지요. 소년이 천천히 다시 다가갔습니다. 국밥집 옆 구석에 주인이 내다 버린 양푼이 놓여 있었지요. 바닥에 국밥 찌꺼기가 눌러붙어 있었습니다. 개들에게 줄 잔반이었지요. 소년이 양푼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양푼 바닥에 눌러붙은 밥알을 긁어 입에 넣었지요. 손가락 끝이 양푼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밥알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 손가락이 구석구석을 더듬었지요. 간장 찌꺼기에 절은 밥알이 소년의 손톱 사이로 올라왔습니다. 이환이 숨을 멈추었지요. 배고픔이 무엇인지 이환은 몰랐습니다. 수라상에 12가지 반찬이 오르는 세상에서 살았으니까요. 밥이 싫으면 죽을 올리라 하면 그만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소년이 개밥 양푼을 긁고 있었습니다. 이환의 손에서 먹다 만 떡이 축 늘어졌지요. 대호야. 예, 저 아이에게 이 떡을 좀 갖다 주시오. 강대호가 떡과 복례에게 받은 보자기 속떡까지 꺼내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년이 화들짝 고개를 들었지요. 양푼에서 얼른 손을 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들킨 것이 아니다. 먹어라. 강대호가 떡을 내밀었지요. 소년이 떡과 강대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의심이 가득한 눈이었지요. 누군가가 이유 없이 무언가를 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이 의심을 이겼지요. 소년이 조심스럽게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년이 떡을 입에 넣었지요. 볼이 불룩해졌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지요. 꿀이 묻은 떡이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본 지 오래인 모양이었지요. 소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여 감추었지만 이환은 보았지요. 이 소년의 이름은 석이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집도 없었지요. 7살 이전의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큰 집에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 등에 엎혀 달렸던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깨어보니 저작거리 뒷골목에 혼자였고 그 뒤로 8배를 이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밥을 얻으려면
그릇을 닦거나 짐을 나르거나 골목을 쓸어야 했지요. 그마저도 안 되는 날에는 잔반을 뒤졌습니다. 서기에게 내일은 늘 불확실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 소년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기의 눈은 보통 사람이 놓치는 것을 잡아냈지요. 약재상 진열대의 가격이 하루 사이에 바뀐 것, 포목점 주인이 천을 재는 자가 한 치 짧은 것, 길 가는 양반의 종이 몰래 짐에서 무언가를 빼는 것. 서기의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이 밤에도 빛났지요. 떡을 다 먹은 서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골목 모퉁이 약재상 앞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야, 이 자식. 거스름 돈이 모자라잖아. 투박한 사내가 약재상 주인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뭔 소리야. 똑바로 줬어. 약재상 주인이 발버둥을 쳤지요. 구경꾼이 모여들었습니다. 37냥 어치를 사고 50냥을 냈으면 13냥이 거슬러 와야 할 거 아냐. 11냥밖에 안 됐잖아. 잘 세어봐. 다 줬다고. 둘이 고함을 치며 엉켜붙었지요. 그때 서기가 슬그머니 다가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8냥 어치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지요. 감초 두근에 12냥, 당귀 석근에 21냥, 대추 반근에 5냥. 합이 38냥이옵니다. 37냥이 아니라요. 서기가 또박또박 말했지요. 사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놈이 뭘 안다고. 대추 값이 지난달에 근당 9냥에서 10냥으로 올랐습니다. 반근이면 5냥이지요. 아저씨가 지난달 값으로 계산하신 것이옵니다. 서기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지요. 사내가 입을 벌렸습니다. 약재상 주인도 눈을 깜빡였지요. 그게. 사내가 손가락을 꼽아 다시 셌습니다. 한참을 세더니 얼굴이 붉어졌지요. 맞네. 사내가 멱살을 놓으며 머쓱하게 뒤통수를 긁었습니다. 약재상 주인이 거스름 돈을 다시 세어 주었지요. 야, 너 대단한 놈이구나. 이름이 뭐냐? 사내가 물었지만 서기는 이미 골목 안으로 사라지고 있었지요. 칭찬을 받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이완이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지요. 저 아이 한 번도 안 틀렸소. 약재 값에 지난달 시세까지 다 외우고 있다니. 이환이 중얼거렸습니다. 세자시강원에서 산학을 배울 때 훈장이 내는 문제보다 어려운 것을 저 아이는 머릿속으로 풀어낸 것이지요. 대단한 녀석이요. 이환이 서기가 사라진 골목을 따라 발을 옮겼습니다. 저하, 어디를 가시옵니까? 가 보고 싶소. 이환이 골목 모퉁이를 돌았지요. 등불 하나가 골목 끝에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서기가 멈춰 서 있었지요. 벽에 기대어 집신 끈을 고쳐 매고 있었습니다. 이환이 한 발 다가갔습니다. 서기가 고개를 들었지요. 등불 빛이 서기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이환의 발이 멈추었지요. 때에 절은 볼, 푹 꺼진 두 눈, 갈라진 입술. 하지만 그 밑에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코의 선, 눈썹의 결, 턱 끝의 모양까지. 마치 때 묻은 거울을 보는 것 같았지요. 세상에. 이환이 중얼거렸습니다. 강대호도 뒤에서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지요. 서기도 이환의 얼굴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그대는 너 이리 와 보아라. 이환이 서기에게 한 걸음 다가갔지요.
서기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환이 또 한 걸음 다가갔지요. 등불이 두 소년의 얼굴을 나란히 비추었습니다. 강대호가 두 얼굴을 번갈아 보았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대체. 이환이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강대호는 알았지요. 이 세자의 머릿속에 장난이 떠오르면 그것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진다는 것을. 대호야, 안 됩니다.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소. 말씀 안 하셔도 그 표정이 말하고 있사옵니다. 이환이 능글맞은 얼굴로 서기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재미있는 생각이 하나 떠올랐소. 강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와 똑같이 생겼구나. 이환이 서기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서기가 등을 벽에 바짝 붙였지요. 도령은 누구시오? 서기의 눈이 이환의 두루마기 아래로 훑었습니다. 낡은 두루마기였지만 손톱이 깨끗하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없었지요. 서기의 눈은 그런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양반인 건 알겠소만. 이환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대단하구나. 어디를 보고 그리 아는 것이냐? 손을 보면 압니다. 칼자루도 호미도 잡아본 적 없는 손이지요. 이환이 자기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피식 웃었지요. 이 아이, 눈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서기라 합니다. 서기. 좋은 이름이구나. 좋을 것 없습니다. 돌멩이 서기니까요. 서기의 목소리에는 자조도 슬픔도 없었지요. 그냥 사실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환은 그것이 오히려 마음에 걸렸지요. 서기야, 내가 하나 물어보마. 이환이 두루마기 자락을 걷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아래로 골룡포의 금실이 등불빛에 번쩍였지요. 서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나는 세자다. 서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지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엎드렸지요. 소인이 감히 저하의 조난을. 일어나거라. 내가 절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환이 서기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서기의 팔뚝이 놀랄 만큼 가늘었지요. 서기야,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 부탁이요. 이환이 골룡포를 벗어 서기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하루만 바꿔보자. 내가 이것을 입고 궁에 들어가고 나는 여기에 남는 거다. 세상에. 서기의 눈이 골룡포와 이환의 얼굴 사이를 오갔지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미친 소리를. 서기가 허둥지둥 뒷걸음질 쳤지요. 안 되옵니다. 소인 같은 것이 골룡포를 입으면 목이 달아나옵니다. 강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옵니다. 발각되면 소인은 물론이고 저하의 안위도 발각 안 되게 하면 되지 않소. 이환이 태연하게 말했지요. 강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내가 세자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지요. 이건 담장 넘는 것과는 다르옵니다. 세자 행세를 남에게 시킨다는 것이. 이것은 영모에 버금가는 일이옵니다. 이환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영모라는 말이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하지만 이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호야, 솔직히 말하겠소. 이환이 담장 위 달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지요. 오늘 아바마마가 또 어머니를 꺼내셨소.
내 어미가 살아있었으면 걱정하셨을 것이라고. 강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7살에 어머니를 잃었소. 그 뒤로 궁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글 읽기, 혼나기, 자기. 이 3가지뿐이었지요. 이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루만이요. 딱 하루만 아무도 나를 세자라 부르지 않는 곳에서 살아보고 싶소. 그냥 이환이로, 보통 아이로. 강대호가 고개를 떨고 왔지요. 이 아이가 왜 매번 궁을 빠져나오는지 사실 강대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넓은 궁궐에서 세자는 늘 혼자였지요. 서기가 2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세자의 눈에 담긴 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서기도 알았지요. 저하, 궁에 들어가면 소인이 뭘 해야 하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말을 아끼고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어차피 나도 궁에서 하는 일이 없으니까. 이환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지요. 서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려웠지요. 궁궐이라는 곳은 서기에게 하늘 위 세상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기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다른 것이었지요. 따뜻한 밥. 궁에 가면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양푼 바닥에 밥알이 전부였지요. 하루만인 거지요. 서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루만이다. 내일 해가 지면 여기서 만나 다시 바꾸면 된다. 이환이 골룡포를 서기 앞으로 밀었지요. 어서 입어라. 서기가 떨리는 손으로 골룡포를 들었습니다. 비단이 손에 닿는 순간 눈이 커졌지요. 태어나서 이런 천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환이 서기의 누더기 저고리를 받아 입었지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만 이환은 내색하지 않았지요. 띠를 메고 집신을 신었습니다. 거울이 있으면 보여줄 텐데. 이환이 서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골룡포를 입은 서기의 모습은 때만 빼면 이환 자신과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똑같구나. 이환이 감탄했지요. 서기는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금실로 수놓인 소매 안에 자기의 때 묻은 손가락이 들어있었지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 옷에 자기가 들어있다는 것이 비현실적이었지요. 서기야. 이환이 자기 품을 더듬었습니다. 아차, 골룡포를 넘기면서 그 안에 든 것도 함께 넘긴 것이지요. 이환이 서기에게 다가가 골룡포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목각 호랑이였지요. 이것은 내 어머니가 남기신 것이다. 이환이 잠시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다른 귀를 쓸었지요. 그리고 다시 서기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궁이 무서울 것이다. 무서우면 이걸 쥐고 있어. 그럼 좀 나을 거야. 서기가 목각 호랑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나무였지요. 실이 벗겨지고 귀가 닳았지만 누군가가 수백 번 쥐고 쓸어서 매끈한 나무결이었습니다. 저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소인에게. 소중한 것이니까 주는 거다. 내일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 이환이 태연하게 말했지만 호랑이를 건네는 손이 잠깐 머뭇거린 것을 서기는 보았지요. 강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하, 소인이 이 아이를 데리고 입궐하겠사옵니다. 하오나 한 가지 약속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이요? 내일 해가 지면 반드시 여기로 오시겠다고. 이환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약속하마. 강대호가 서기를 돌아보았습니다. 골룡포가 어깨에서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체구가 이환보다 작았으니까요.
어깨를 펴라. 고개를 들고. 세자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강대호가 서기의 어깨를 잡아 폈지요. 서기가 억지로 턱을 들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말은 최대한 아껴라. 시키는 대로만 해라. 내가 옆에 있을 것이니 걱정 마라. 강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환이 서기의 어깨를 툭 쳤지요. 서기야, 걱정 마라. 내가 평생 살아본 궁이다. 별 것 없어. 서기가 고개를 돌려 이환을 보았습니다. 누더기를 입은 세자의 모습이 이상하면서도 어딘가 자유로워 보였지요. 저하, 정말로 괜찮으시겠사옵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나는 원래 이런 옷이 더 편한 사람이야. 이환이 누더기 소매를 벌럭이며 웃었지요. 달빛 아래 두 소년이 서로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똑같은 얼굴, 다른 옷,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두 아이였지요. 서기가 강대호를 따라 궁궐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품속에 목과 호랑이를 꽉 쥐었지요. 나무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환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다 몸을 돌렸지요. 저작거리의 어둠이 이환을 삼켰습니다. 궁으로 가는 길. 서기는 한 발 한 발 무거운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지요. 하루만이다. 하루만 버티면 된다. 하지만 서기는 몰랐습니다. 이 하루가 하루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그 궁궐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궁궐 담장이 달빛 아래 높이 솟아 있었지요. 서기가 고개를 들어 그 높은 담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궁궐의 아침은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딸기 울고 내관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지나고 어디선가 북소리가 은은하게 울렸지요. 서기가 눈을 떴습니다. 비단 이불 속에 자기가 누워 있었지요. 잠시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천장에 단청이 그려져 있었지요. 붉고 푸른 무늬가 눈을 어지럽혔습니다. 서기가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넓은 방, 병풍, 문갑, 촛대. 하나하나가 서기가 평생 본 적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지요. 저하, 수라를 드리겠사옵니다. 서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제 강대호가 가르쳐 준 것이 떠올랐지요. 대답은 짧게, 고개는 끄덕이기만, 말은 최대한 아껴라. 들려라. 서기가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상궁 둘이 들어왔지요. 상 하나가 서기 앞에 놓였습니다. 서기의 눈이 커졌지요. 밥, 국, 김치는 물론이고 생선구이, 나물 5가지, 전, 젓갈, 장, 과일까지. 12가지가 넘는 반찬이 작은 그릇에 하나씩 담겨 있었습니다. 하얀 쌀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서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까지 서기의 한 끼는 양푼 바닥의 밥알이었지요. 잘 되면 국밥집에서 그릇 닦고 받는 찬밥 한 덩이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많은 것이 놓여 있었지요. 수저를 들어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을 먼저 집어야 하는지도 몰랐지요. 상궁들이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기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지요. 그때였습니다. 에헴. 방 구석에서 기침 소리가 났지요. 유모 복내였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방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내가 살짝 눈짓을 했지요. 시선이 수저 쪽으로 갔다가 밥 쪽으로, 그리고 국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서기가 복내의 눈짓을 따라 수저를 들었지요.
먼저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에헴. 복례가 다시 기침을 했지요. 시선이 국으로 갔습니다. 서기가 국을 한 모금 떠먹었지요. 에헴. 이번에는 반찬 쪽이었습니다. 서기가 나무를 집었지요. 서기의 손이 복례의 기침 소리를 따라 수저에서 밥으로, 밥에서 국으로, 국에서 반찬으로 옮겨갔습니다. 꼭두각시가 줄에 매여 움직이는 것 같았지요. 상궁 하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하, 오늘은 유난히 천천히 드시옵니다. 에헴. 복례가 크게 기침을 했지요. 유모, 목이 불편하시옵니까? 상궁이 물었습니다. 아, 아니옵니다. 봄바람에 목이 좀 간질거워서. 복례가 입을 가리며 말했지요. 서기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쌀밥이 입안에서 녹았지요. 달았습니다. 서기가 태어나서 먹어본 가장 맛있는 것이었지요. 하얀 쌀밥이 이렇게 달다는 것을 서기는 처음 알았습니다. 숟가락이 빨라졌지요. 밥 한 공기가 어느새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릇을 내려놓는 서기의 손이 잠시 멈추었지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옵니까? 나지막한 목소리였지요. 상궁들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만 서기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고개를 숙여 감추었습니다. 복례가 그 모습을 보았지요. 투박한 손으로 무릎 위 치마를 꽉 쥐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우리 저하가 아닌 것은 분명했지요. 복례는 이환을 갓난아기 때부터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젖을 물릴 때의 버릇, 잠꼬대의 내용, 놀랄 때 왼쪽 눈이 먼저 감기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지요. 이 아이는 밥을 먹을 때 오른손으로 수저를 쥐었습니다. 이환은 왼손잡이였지요. 하지만 복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떨리는 손과 붉어진 눈시울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밥 한 공기에 눈물이 날 만큼 배가 고팠던 아이. 이 아이도 누군가의 아이였지요. 수라상이 물러가고 얼마 뒤 편전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전하께서 세자를 부르셨지요. 서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대호가 옆에서 속삭였지요. 고개를 들고 가시옵소서. 전하께서는 별다른 용건이 없으실 것이옵니다. 아침 문안이니 절만 올리시면 됩니다. 서기가 편전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문이 열리고 임금이 보였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위엄이 서린 눈. 서기가 알고 있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무거운 존재였지요. 서기가 저를 올렸습니다. 아바마마, 문안을 올리옵니다. 그 한마디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서기의 목구멍이 막혔지요. 아바마마. 서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몰랐지요. 7살 이전의 기억은 안개 속에 잠겨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입으로 아바마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연기였지요. 연기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눈이 뜨거워졌지요. 임금이 서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자, 오늘은 눈이 붉구나. 어젯밤에 잠을 설쳤느냐? 예, 아바마마. 서기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임금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서기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밤에 잠이 안 오면 유모를 부르거라. 내 어미가 없으니 유모라도 곁에 있어야지.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서기가 고개를 숙였지요.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임금은 그것을 세자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눈물이라 여겼지요. 서기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서기가 난생 처음 느끼는 아버지의 품이었지요. 넓고 따뜻했습니다. 서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요. 임금의 어깨에 얼굴이 묻혀 보이지 않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아무도 보지 못했지요. 문안이 끝나고 세자 시강원으로 향했습니다. 서기는 걸으면서 품속의 목과 호랑이를 만졌지요. 아직도 손끝에 임금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나무를 타고 손바닥으로 번지는 것 같았지요. 세자 시강원에 들어서자 훈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하, 오늘은 맹자를 읽겠사옵니다. 서기가 자리에 앉았지요. 훈장이 책을 펼쳤습니다. 항산 없이 항심 없다. 이 구절의 뜻을 아시옵니까? 서기의 귀가 쫑긋했지요. 항산, 항심. 먹고 살 것이 없으면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다. 서기는 그 뜻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옵니다. 서기가 대답했지요. 훈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 저하. 그렇사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옵니까? 서기는 잠시 생각했지요. 저작거리에서 보았던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배가 고프면 사람은 훔치게 됩니다. 훈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지요. 하지만 배가 고파도 훔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항산 대신 다른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위정자의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훈장의 부채가 탁 소리를 내며 무릎을 쳤지요. 저하, 그 통찰이 어디서 나온 것이옵니까? 오늘따라 정녕 딴 사람 같사옵니다. 서기가 움찔했지요. 딴 사람이라는 말에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저 어젯밤에 생각이 좀 깊었을 뿐이옵니다. 서기가 서둘러 고개를 숙였지요. 한편 궁 밖의 세자 이완은 전혀 다른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빨래라는 것이오? 이완이 개울가에 쪼그려 앉아 옷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어젯밤 서기가 살던 골목 구석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자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따라 해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완이 옷을 물에 담그고 살살 문질렀지요. 비단을 만지던 손이었으니까요. 도련님, 그렇게 살살 문지르면 100년이 걸리겠구먼. 옆에서 빨래하던 안악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오? 이렇게 해야지. 안악이 옷을 빨래판에 탁탁 내리쳤지요. 물이 튀어 이완의 얼굴에 찼습니다. 이완이 따라서 탁탁 내리쳤지요. 옷이 찢어질 듯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세게 친 것이지요. 아이고, 도련님. 힘 조절이라는 것이 있어. 안악이 웃었지요. 이완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수라상에 12반찬을 받아 먹던 세자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이었지요. 빨래를 마친 이완이 젖은 손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배가 고팠지요.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궁에서 나올 때 돈을 챙기지 않은 것이지요. 유모에게 받은 떡은 어젯밤에 서기에게 다 주고 말았습니다. 이완이 처음으로 배고픔이라는 것을 느꼈지요. 서기가 매일 이렇게 살았던 것이구나.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이완의 마음이 묵직해졌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지요. 서기는 궁에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환이 약속한 날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지요. 강대호가 저작거리를 뒤졌지만 이환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하가 약속을 어기실 분이 아니옵니다. 필시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옵니다. 강대호가 서기에게 말했지요. 서기는 불안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골룡포를 벗고 달아나면 그때야말로 목이 달아나는 것이지요. 서기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버티는 동안 서기의 눈은 궁궐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었지요. 셋째 날 오후 서기는 세자시강원 수업이 끝난 뒤 편전 옆 행각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호조 관원 셋이 장부를 들고 편전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서류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기가 주워 주었지요. 저하, 감사하옵니다. 관원이 허둥지둥 받아갔지만 서기의 눈은 이미 그 종이 위의 숫자를 훑고 지나간 뒤였지요. 삼남 세곡 수남 편황. 충청도 쌀 2만 3천석, 전라도 쌀 3만 6천석, 경상도 쌀 2만 8천석. 서기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이상했지요. 저작거리에서 8배를 살며 서기는 쌀값의 흐름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올해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쌀 한 되가 얼마나 올랐는지, 어디서 흉년이 들었는지를 서기는 시세표 없이도 알고 있었지요. 올해 삼남 지방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저작거리의 쌀값은 지난해에 곱절로 뛰었지요. 충청에서 올라온 유민들은 올해 수확이 반도 안 된다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장부 위의 숫자는 풍년이었지요.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확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서기가 강대호를 돌아보았지요. 대호야. 강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장부를 다시 볼 수 있겠소. 저하, 호조 장부를 세자 저하께서 열람하시려면 전하의 허락이 필요하옵니다. 서기가 입술을 깨물었지요.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기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었지요. 그날 저녁 서기는 편전 앞을 서성이는 호조 관원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관원들은 서기가 기둥 뒤에 있는 줄 몰랐지요. 올해 세곡 수납이 순조롭습니까? 좌이정 대감께서 직접 관리하시니 탈이 없지요. 좌이정 대감이 호조를 직접. 대감께서 특별히 삼남 세곡 수송을 맡으셨습니다. 배수겸 좌랑이 실무를 하고 서기의 귀가 쫑긋했지요. 좌이정 민치원. 서기는 그 이름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장부의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품속에 목각 호랑이를 쥐고 침전을 빠져나왔습니다. 달빛이 궁궐 돌바닥 위에 하얗게 깔려 있었지요. 호조 관아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이 시각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지요. 그런데 불빛이 보였습니다. 호조 관아 안쪽 방에 기름 등잔 하나가 켜져 있었지요. 서기가 살금살금 다가가 창호지에 귀를 대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지요. 창호지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내 하나가 장부를 펼쳐놓고 먹을 갈고 있었지요. 마른 체구의 등이 약간 굽은 사내였습니다. 솜의 끝이 먹물에 절어 있었지요. 사내가 붓을 들었습니다. 장부 위에 숫자 하나를 지우고 그 위에 세 숫자를 적었지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먹물이 종이 위에 번졌지요. 이것만 고치면 된다. 사내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붓을 놓고 이마를 짚었지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 소인은 이것이 두렵사옵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누구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텅 빈 방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었지요. 사내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지요. 하지만 숫자를 적었습니다. 36,000석. 원래 적혀 있던 2만석을 지우고 36,000석으로 고친 것이지요. 서기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장부를 조작하고 있었지요. 눈앞에서 서기의 발밑에서 자갈이 구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내가 화들짝 고개를 들었지요. 눈이 커졌습니다. 누구냐? 서기가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내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요. 달빛 아래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양이인가? 사내가 중얼거리며 다시 안으로 들어갔지요. 장부를 덮고 등잔을 끄고 나갔습니다. 서기가 기둥 뒤에서 나왔지요. 사내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내의 이름이 배수겸일 것이라고 서기는 직감했지요. 낮에 관원이 말한 실무를 담당하는 좌랑이 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기의 눈에 걸린 것이 있었지요. 저 사내는 악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손, 이마를 짚는 괴로움, 두렵다는 혼잣말. 시킨 대로 하고 있지만 양심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지요. 서기가 침전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장부를 조작하는 자가 있다. 그리고 그 자는 괴로워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서기는 기억해 두었지요. 그 무렵 궁 밖의 이화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지요. 약속 날짜에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환이 저작거리에서 만난 노인이 쓰러진 것이지요. 굶주림과 탈진이었습니다. 괜찮으시오, 어르신. 이환이 노인을 부축했지요. 고맙다, 아이야. 나는 괜찮으니 가거라. 괜찮지 않으시지요. 밥을 드셔야 합니다. 이환이 품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지요. 돈 한 푼 없었습니다. 이환은 저작거리를 두리번거렸지요. 국밥집 앞에 일손구함이라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환이 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국밥 2그릇을 얻을 수 있소. 대신 무엇이든 하겠소. 그릇 닦아. 오늘 장사가 많아서 그릇이 밀렸거든. 주인이 부엌길을 턱으로 가리켰지요.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환이 소매를 걷고 그릇을 잡았지요. 미끌거렸습니다. 그릇이 손에서 빠져 바닥에 떨어졌지요. 아이고, 조심해.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이환이 얼른 주워 다시 닦았지요. 찬물에 손이 불었습니다. 기름때가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지요. 30개쯤 닦았을 때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10개를 더 닦으니 물집이 터졌지요.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이환은 멈추지 않았지요. 수라상에 12반찬을 올리던 사람들도 이렇게 닦았겠구나. 이환이 중얼거렸습니다. 겨우 그릇을 다 닦고 국밥 2그릇을 받아왔지요. 이환의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노동이라는 것이었지요. 서기가 매일 이렇게 해서 밥 한 끼를 벌었던 것이구나. 그 생각에 국밥 한 숟갈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르신, 어디서 오셨소? 충청 금산에서 왔다. 오래 가뭄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한양까지 올라온 거요. 노인이 국밥을 후루룩 마시며 말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 세금은 꼬박꼬박 냈거든. 관가에서 곡간을 여러 구휼미를 내주겠다 했는데 막상 가보면 곡간이 텅 비어 있더라고.
이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곡간이 비어 있다고요? 그래, 원님한테 물어봤더니 이미 다 나가고 없대. 근데 우리 마을에는 한 톨도 안 왔어. 노인이 한숨을 쉬었지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옆 마을도 그렇고 그 옆 마을도 그래. 세금은 다 내는데 구휼미는 오지 않고 곡간은 비어 있고 그 곡식이 다 어디로 간 건지. 이환의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뭔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궁에서 올라오는 보고서에는 쇠곡이 잘 거치고 있다고 적혀 있었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환은 더 알아보기로 했지요. 그래서 약속 날짜에 돌아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환은 노인을 따라 한양 외곽의 마을로 갔습니다. 가뭄에 시든 마을이었지요. 논바닥이 갈라져 있었고 우물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볼이 푹 꺼져 있었지요. 아저씨, 배고파. 3살쯤 된 아이가 이환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엄마 없어. 엄마 갔어. 아이가 말했지요. 옆에 있던 마을 사람이 나직이 알려주었습니다. 보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굶주림에 병이 겹쳐서 이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지요. 궁에서 12반찬 수라상을 받아 먹고 있을 때 이곳에서는 어머니가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이환은 그 사실이 처음으로 눈앞에 펼쳐진 것이지요. 이환이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나도 7살에 어머니를 잃었다. 아이가 이환을 올려다보았지요. 나도 어머니가 보고 싶다. 이환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가벼운 몸이었지요. 갈비뼈가 손에 잡혔습니다. 이환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렀지요. 그 밤 이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른 논바닥 위로 별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궁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빈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빈 곡간의 문짝 소리. 이환이 주먹을 꽉 쥐었지요. 곡간이 비어 있다. 세금은 냈는데 곡간이 비어 있다. 그 곡식은 어디로 간 것인가? 그 무렵 궁에서는 작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서기가 강대호와 함께 후원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강대호가 문득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지요. 저하, 오늘은 어인일로 도망을 안 치시옵니까? 서기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네. 매번 수업이 끝나면 소인을 따돌리시려고 별별 수를 다 쓰셨는데 요즘은 그런 기미가 없으시니 소인이 오히려 불안하옵니다. 서기가 식은땀을 흘렸지요. 그게 저하, 혹시 어디 편찮으시옵니까? 아니면 소인이 모르는 사이에 철이 드신 것이옵니까? 서기가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뒤에서 복례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세자 저하께서 철이 드신 것이지요. 나이를 먹으면 다 그렇게 되는 법이옵니다. 복례가 강대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강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사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옵니다. 서기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복례를 돌아보았습니다. 복례가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여 주었지요. 닷새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기가 편전에서 임금과 마주 앉았지요. 임금이 차를 한 잔 내밀었습니다. 세자. 예, 아바마마. 요즘 내가 달라졌구나. 서기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수업에 집중하고 훈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대신 깊은 질문을 던지고 강대호를 따돌리지도 않고
임금이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내 어미가 살아있었다면 기뻐했을 것이다. 서기의 눈이 뜨거워졌지요. 이 말이 자기에게 하는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쿵 울렸습니다. 아바마마, 왜 그러느냐? 소인은, 아니, 저는 아바마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세자가 되고 싶사옵니다. 서기가 고개를 숙였지요.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자기는 세자가 아니지만 이 따뜻한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고 싶었지요. 임금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래, 그렇게만 해다오. 편전을 나선 서기가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복례가 조용히 뒤를 따라왔지요. 저하. 서기가 돌아보았습니다. 복례가 서기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한참을 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하, 왼손으로 수저를 드시지 않는 이유가 있으시옵니까? 서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지요. 유모, 우리 저하는 왼손잡이시옵니다. 복례의 목소리가 나직하면서도 단단했지요. 서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지요. 다리에서 힘이 빠져 무릎이 꺾이려 했습니다. 복례가 서기의 팔을 잡았지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서기가 복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복례의 눈이 차갑기를 예상했지요. 고발당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례의 눈은 차갑지 않았지요. 배고팠지? 단 한마디였습니다.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유모, 소인은 쉬. 말하지 마라. 다 알고 있다. 복례가 서기의 등을 두드렸지요. 나는 전하께 고하지 않겠다. 우리 저하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이 궁에서 한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서기가 복례의 치마를 움켜쥐었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주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복례가 서기의 머리를 쓸어내렸지요. 이 아이가 누구인지 복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지요. 이 아이는 밥 한 끼에 눈물을 흘리는 세상에서 가장 배고팠던 아이라는 것을. 좌이정 민치원은 궁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조회 때도 맨 뒤에 서서 눈만 가늘게 뜨고 있었지요. 말수가 적었고 웃을 때도 입만 웃고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한마디에 조정이 움직였지요. 민치원이 세자의 변화를 눈치채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수겸아. 예, 대감. 호조 좌랑 배수겸이 허리를 굽혔지요. 마른 체구의 등이 약간 굽은 사내였습니다. 눈이 컸지만 시선을 늘 피했지요. 세자가 달라졌다. 예. 예전에는 수업을 빼먹고 담장을 넘느라 바빴는데 요즘은 시강원에서 훈장을 감탄시키고 호조 장부에까지 눈을 돌리더군. 배수겸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요. 호조 장부를요? 편전 앞에서 호조 관원이 떨어뜨린 서류를 주었다더구나. 별것 아닌 일이겠지만 민치원이 차를 한 모금 마셨지요. 15살 세자가 갑자기 세곡 장부에 관심을 보인다. 이상하지 않느냐? 그저 우연이 아니겠사옵니까, 대감. 우연은 한 번이면 족하다. 2번이면 의심이고 3번이면 의도지. 민치원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다음 날 민치원이 편전에서 세자를 만났습니다. 세자 저하, 요즘 시강원에서 학문에 정진하신다 하니 신이 감탄하옵니다.
민치원이 깊이 절하며 말했지요. 서기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좌의정의 칭찬이니 과분하옵니다. 저하, 한 가지 여쭤봐도 되옵니까? 무엇이요? 지난 추석에 전하께서 저하에게 특별히 하사하신 물건이 있지요. 저하께서 무척 기뻐하셨다 들었사옵니다. 서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지난 추석에 일 따위를 서기가 알 리 없었습니다. 함정이었지요. 서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지요. 좌의정, 아바마마께서 주신 것은 모두 소중하옵니다. 어느 것 하나 가벼이 여긴 적 없사옵니다. 서기가 대답했지요. 구체적인 물건 이름을 대지 않았습니다. 민치원의 눈이 미세하게 좁혀졌지요. 허허, 그렇사옵니까? 역시 저하의 효심은 깊사옵니다. 민치원이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지요. 복례가 뒤에서 지켜보다 서기에게 다가왔습니다. 잘 넘겼다. 하지만 저 사람은 한 번으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복례의 말이 맞았지요. 며칠 뒤 민치원이 강대호를 불렀습니다. 강무관. 예, 좌의정 대감. 강대호가 허리를 굽혔지요. 요즘 세자 저하께서 자맹을 나가지 않으시더군. 자네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강대호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맹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저하께서 자맹을. 허허, 숨기지 않아도 되네. 나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다만 세자가 젊은 혈기에 그럴 수 있다 싶어 눈을 감아준 것이지. 민치원이 강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강무관. 요즘 세자가 이상하지 않은가? 자맹도 안 나가고 훈장을 감탄시키고 호조 장부에 관심을 보이고 마치 다른 사람 같지 않은가? 강대호의 입이 바짝 말랐지요. 저하께서 성장하신 것이옵니다. 대감. 성장. 그래, 성장이라면 좋겠군. 민치원이 손을 거두며 돌아섰지요.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전하께 충성하는 사람이야. 세자 저하에게 이상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전하께 아뢰어야 하지 않겠나. 자네, 혹시 나에게 할 말이 없는가? 강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없사옵니다, 대감. 그래, 그럼 됐네. 민치원이 사라진 뒤 강대호의 이마에 땀이 줄줄 흘렀지요. 한편 궁 밖의 이화는 가문마을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화는 빈 곳간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지요. 마을 이장에게 물었더니 쇠곡을 실어 간 수레가 한양이 아닌 남쪽으로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쪽이라니? 그래, 산 너머 쪽이야. 관가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싣고 갔는데 한양 방향이 아니라 산 쪽으로 가더라고. 이환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지요. 이환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산길을 걷고 또 걸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마을 하나를 지나가는데 집 앞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의 품에는 아이가 안겨 있었지요.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워진 작은 몸이었지요. 하지만 여인은 아이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환이 다가갔지요. 어머님.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텅 빈 눈이었지요. 아이가 아팠는데 약을 살 돈이 없었어. 곡식이 있었으면 팔아서 약이라도 사줄 수 있었는데. 여인의 목소리에는 울음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이환이 여인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위로의 말은 모두 거짓 같았지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이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지요. 여인 옆에 앉아 밤새 함께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요. 멀레 소리만 들렸습니다. 새벽녘 여인이 겨우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고맙다, 아가야. 여인이 이환을 보며 말했지요. 내 덕에 밤이 무섭지 않았다. 이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이 아이는 왜 죽었는가? 가뭄 때문이 아니었지요. 세금은 냈습니다. 곡간에 곡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곡식을 빼돌린 것이지요. 이환은 다시 걸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갔지요. 그리고 이틀 뒤 이환은 산속 깊은 곳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병영이었지요. 나무 울타리 안에 막사가 줄지어 있었고 무장한 사내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칼 부딪히는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지요. 수백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이환이 풀숲에 엎드려 숨을 죽이며 살폈지요. 사내들은 관군의 갑옷이 아닌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느 관아에도 속하지 않는 사병이었지요. 막사 뒤에는 곡식 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환의 눈이 가만히 위에 글씨를 읽었지요. 충청도 공주목, 전라도 나주목. 관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세곡 가마니에 찍는 관인이었지요. 이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세곡이 여기에 있었지요. 아까 그 마을에서 텅 빈 곡간, 굶어 죽은 아이, 밤새 품에서 아이를 놓지 못하던 어머니. 그 곡식이 여기서 사병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이환의 눈앞이 붉어졌지요.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환이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풀숲을 헤치며 울타리 쪽으로 기어갔지요. 딱. 발밑에서 마른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거기 누구냐? 고함과 함께 횃불이 다가왔지요. 이환이 몸을 돌려 달리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두 사내가 이환의 팔을 잡아 비틀었지요. 잡았다, 첩자다. 이환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팔이 등 뒤로 꺾였지요. 이놈 누구냐? 누가 보냈느냐? 나는 지나가는 거짓말. 주먹이 이환의 볼을 쳤지요. 입안에서 피 맛이 났습니다. 이환이 끌려간 곳은 막사 아니었지요. 밧줄에 묶인 채 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같은 날 밤 궁에서도 벼락이 떨어졌지요. 민치원이 움직였습니다. 서기가 밤에 혼자 침전 마루에 앉아 있을 때였지요. 품속에서 목각 호랑이를 꺼내 달빛 아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밑바닥에 뭔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지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요. 무엇을 보고 계시옵니까? 저하. 어둠 속에서 민치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기가 화들짝 호랑이를 품에 넣으려 했지요. 민치원의 손이 먼저였습니다. 서기의 손에서 호랑이를 낚아챘지요.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민치원이 호랑이를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돌려주시오. 서기가 손을 뻗었지요. 민치원이 한 발 물러서며 호랑이를 뒤집었습니다. 밑바닥에 글씨가 새겨져 있군요. 저하, 여기 무엇이라 쓰여 있는지 아시옵니까? 서기의 심장이 얼어붙었지요. 밑바닥에 뭐라 쓰여 있는지 서기는 몰랐습니다. 그것은 모르시는 겁니까?
민치원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지요. 저하, 이것은 돌아가신 왕비 마마의 유품이 아니옵니까? 이 유품에 새겨진 글씨를 저하께서 모르신다. 서기가 입술을 깨물었지요. 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치원이 한 발 더 다가왔지요. 아니면 민치원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저하가 아닌 것이옵니까? 서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지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치원이 서기를 내려다보았지요. 서늘한 미소가 입가에 걸렸습니다. 역시 민치원이 호랑이를 소매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누구인지 나는 관심 없다. 하지만 진짜 세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알아야겠구나. 서기가 고개를 들어 민치원을 올려다보았지요. 민치원의 눈이 등불도 없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자를 내놓아라. 그러면 내 목숨은 살려주마. 서기의 품이 텅 비어 있었지요. 호랑이가 없는 빈자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밤 서기는 민치원의 수하들에게 끌려갔지요. 궁궐 깊숙한 곳, 아무도 찾지 않는 빈 전각에 갇혔습니다. 강대호도 같은 시각에 잡혔지요. 민치원의 사람들이 호위무사를 제압한 것이었습니다. 서기가 어둠 속에 쓰러져 있었지요.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궁 밖의 이환도 밧줄에 묶여 있었지요. 똑같은 얼굴의 두 소년이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어둠에 갇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밤이었지요. 어둠이었습니다. 서기가 눈을 떴지요. 차가운 마룻바닥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목에 감긴 밧줄이 살을 파고들었지요. 빈 전각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바람이 창호지 틈으로 스며들어 서기의 볼을 스쳤지요. 서기가 품을 더듬었습니다. 비어 있었지요. 목각 호랑이가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치원이 가져간 것이지요. 서기의 손가락이 빈 품을 더듬고 또 더듬었습니다. 없었지요. 작고 따뜻하던 나무가 손 안에서 사라진 것이지요. 어머니. 서기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서기의 어머니는 7살에 사라졌지요. 얼굴도 이름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등에 엎여 달리던 느낌, 누군가의 등에서 나던 풀냄새, 그리고 귀에 대고 속삭이던 목소리만 안개처럼 남아 있었지요. 내 이름을 잊어라. 내 성을 말하면 죽는다. 그 말 한마디가 서기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이환의 어머니도 7살에 사라졌지요. 하지만 이환에게는 목각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만질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 어머니의 흔적이 남은 것이 있었지요. 서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복내의 목소리가 서기의 머릿속에 울렸지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골룡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든 마음에 있는 법이옵니다. 서기가 두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어둠이 내려앉았지요. 나는 골룡포를 입었지만 세자가 아니었다. 누더기를 걸쳤지만 도둑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배고팠던 아이일 뿐이다. 하지만 이 궁에서 본 것이 있다. 장부의 숫자가 거짓이라는 것을, 백성의 곡식이 어딘가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서기가 눈을 떴지요. 아직 끝이 아니다. 서기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죽어 있지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삐걱 열렸지요. 서기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등불 하나가 어둠을 갈랐지요. 등불을 든 손이 보였습니다. 투박한 손이었지요. 서기야. 복내였습니다.
서기가 눈을 크게 떴지요. 유모. 쉿. 조용히 해라. 복례가 안으로 들어와 서기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밧줄을 잘랐지요. 어떻게 여기를? 민치원이 널 어디에 가뒀는지 알아내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다. 이 궁에서 30년을 산 늙은이를 우습게 보면 안 되지. 복례가 서기의 손목을 문질러 주었습니다. 밧줄 자국이 빨갛게 패여 있었지요. 유모.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것이옵니까? 서기가 물었지요. 복례가 서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우리 저하가 아닌 것도. 복례가 나지막에 말했지요. 그래도 나는 내 편이다. 너도 누군가의 아이이니까. 서기의 두 뺨으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입을 틀어막았지만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편이라고 말해준 것이었지요. 15해를 혼자 버텨온 아이에게 그 한마디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올 시간이 없다. 복례가 서기의 등을 두드렸지요. 강대호도 빼내야 한다. 그리고 진짜 저하를 찾아야 하고. 서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복례의 안내로 서기가 궁궐 뒤편을 빠져나갔습니다. 강대호는 무기고 옆인 방에 갇혀 있었지요. 서기와 복례가 문을 열자 강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하. 아니. 강대호가 서기를 보며 입을 다물었지요. 무관, 저하를 찾아야 합니다. 복례가 말했습니다. 저하가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서기가 앞으로 나섰지요. 나는 궁에서 장부를 보았습니다. 삼남 세곡 수남량이 실제와 맞지 않았지요. 민치원이 세곡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저하께서는 바깥에서 그 곡식이 어디로 갔는지를 찾으셨을 것이옵니다. 강대호가 숨을 들이켰지요. 그렇다면 저하께서는 한양 외곽 어딘가에 곡식을 숨길 만한 곳이라면 산속일 것이옵니다. 그리고 그 양으로 보건대 그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옵니다. 서기가 강대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지요. 사병이옵니다. 민치원이 사병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반란이었습니다. 서기와 강대호는 궁을 빠져나가 산길을 따라갔지요. 서기가 장부에서 읽은 곡식 수송 경로와 강대호의 지리 감각이 합쳐져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틀을 달려 산속 병영을 찾았지요. 울타리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대호가 보초 둘을 제압하고 막사 안으로 들어갔지요. 이환이 밧줄에 묶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볼이 부어 있었고 입가에 마른 피가 묻어 있었지요. 저하. 강대호가 달려갔습니다. 이환이 눈을 떴지요. 대호야. 늦었구나. 이환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서기가 이환의 밧줄을 풀었지요. 이환이 서기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기야. 예, 저하. 고생했다. 단 한마디였지요. 서기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하야말로. 이환이 서기의 손을 잡았지요. 두 소년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같은 크기의 손이었지요. 서기야, 나는 바깥에서 곡간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 병영을 발견했다. 저하, 저는 궁에서 호조 장부의 숫자가 조작된 것을 발견했사옵니다. 이환의 눈이 번쩍였지요. 그렇다면 안팎의 증거가 다 모인 것이구나. 이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지요. 아바마마께 가자. 넷이 달렸습니다. 강대호가 앞서고 이환과 서기가 나란히 달렸지요. 복례가 뒤를 따랐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것은 이튿날 새벽이었지요. 이환이 골룡포를 다시 입었습니다. 서기는 강대호의 옷을 빌려 입었지요. 대전의 문이 열렸습니다. 임금이 옥좌에 앉아 있었지요. 민치원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배수겸이 민치원 뒤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지요. 이환이 대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바마마, 세자 이환이옵니다. 임금의 눈이 커졌지요. 그리고 이환 뒤에서 서기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얼굴이 둘이었지요. 대전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민치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전하, 이것은 영모이옵니다. 누군가가 세자를 사칭하여 궁에 잠입한 것이옵니다. 민치원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지요. 이환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바마마, 제가 진짜 세자이옵니다. 증명해 보이겠사옵니다. 이환이 민치원을 돌아보았지요. 좌이정, 내 어머니의 유품을 가지고 있지요. 내놓으시오. 민치원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목각 호랑이, 내 어머니가 남기신 유품을 좌이정이 빼앗았소. 임금이 민치원을 돌아보았지요. 좌이정, 그것이 사실이오? 민치원이 할 수 없이 소매에서 목각 호랑이를 꺼냈습니다. 임금이 호랑이를 받아들었지요. 왕비의 물건이었습니다. 임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이 호랑이의 주인이 내가 맞느냐? 임금이 이환을 보며 물었습니다. 예, 아바마마. 밑바닥을 보아 주시옵소서. 임금이 호랑이를 뒤집었지요. 밑바닥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월에 달아 희미했지요. 여기에 무엇이라 쓰여 있느냐? 환아 사랑한다. 이환이 말했지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 손을 잡고 이 글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사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어미가 늘 곁에 있다고. 임금의 눈에 물기가 어렸지요. 글씨를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왕비의 필체였지요. 임금은 그 글씨를 알아보았습니다. 세자다. 임금이 이환을 끌어안았지요. 아바마마, 안을 시간이 아직 아니옵니다. 이환이 몸을 빼며 민치원을 돌아보았습니다. 좌이정 민치원. 삼남 세곡의 삼하를 빼돌려 산속에 사병 500을 키우고 있었지요. 내가 직접 보았소. 대전이 얼어붙었지요. 민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모략이옵니다. 전하, 세자가 궁을 비운 사이 무슨 꾀를 꾸민 것이옵니다. 모략이 아니옵니다. 서기가 앞으로 나섰지요. 전하, 소인은 서기라 하옵니다. 세자 저하의 부탁으로 궁에서 지내는 동안 호조 장부를 보았사옵니다. 삼남 세곡 수남량이 실제 수확량과 맞지 않았사옵니다. 올해 가뭄으로 수확이 반이 되었는데 장부에는 작년과 같은 수치가 적혀 있었지요. 서기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궁 밖에는 쌀 한 톨에 목숨을 거는 백성이 있는데 궁 안에는 쌀 만석을 숨기는 자가 있사옵니다. 대전 안이 고요해졌지요. 민치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하, 이 자는 거지 소년에 불과하옵니다. 세자를 사칭하고 궁에 잠입한 죄인이옵니다. 이런 자의 말을 어찌 믿으시옵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이환이 말했지요. 산속 병영의 위치, 곡식 가마니에 찍힌 관인, 사병 두목의 이름까지 내가 기억하고 있소. 조사해 보시면 알 것이오. 민치원의 입이 굳어졌지요. 그래도 저들의 말만으로는 그때였습니다. 대감. 작은 목소리가 대전 뒤에서 들렸지요. 민치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배수겸이었지요. 호조 좌랑 배수겸이 민치원 뒤에서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등이 굽은 사내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수겸아, 물러서라. 민치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 소인은 더 이상 못하겠사옵니다. 배수겸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지요. 전하, 배수겸이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장부를 조작한 것은 소인이옵니다. 대감이 시킨 것이옵니다. 삼남 세곡 삼하를 빼돌려 산속에 병사를 모으라 한 것도, 장부 숫자를 고쳐 전하의 눈을 속이라 한 것도 모두 대감이 시킨 것이옵니다. 배수겸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지요. 너무 세게 찧은 것이었습니다. 소인이 양심을 속이고 7년을 따랐사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사옵니다. 민치원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지요. 이 배은망덕한 놈이, 배은망덕한 것은 대감이옵니다. 배수겸이 고개를 들어 민치원을 똑바로 보았지요. 시선을 피하기만 하던 그 눈이 처음으로 정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나라를 맡기셨거늘 백성의 곡식을 훔쳐 사병을 키우다니. 대감이야말로 역적이옵니다. 대전이 정막에 잠겼지요.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좌의정 민치원. 전하, 이것은 모두 의금부에 내리겠다. 삼남 세곡의 행방과 산속 병영을 낱낱이 조사하라. 민치원이 바닥에 꿇어 앉았지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금부도사가 민치원을 끌어냈지요. 민치원의 관복 자락이 대전 문지방에 걸려 찢어졌습니다. 그것이 민치원이 이 대전에서 보인 마지막 모습이었지요. 배수겸도 끌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배수겸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안도가 담겨 있었지요. 대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임금이 서기를 보았지요. 서기라 했느냐? 서기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예, 전하. 세자를 사칭하고 궁에 잠입한 죄는 크다. 서기의 어깨가 떨렸지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궁에서 한 일이 이 나라를 구했다. 임금이 서기 앞으로 다가왔지요. 고개를 들어라. 네, 눈을 보겠다. 서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의 눈이 젖어 있었지요. 임금이 서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보았지요. 코에 선, 눈썹의 결,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동자. 임금의 입술이 떨렸지요. 이 눈은. 임금이 복례를 돌아보았습니다. 복례야. 예, 전하. 이 아이의 눈이 누구를 닮았느냐.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왕비 마마를 닮았사옵니다. 전하. 아니, 왕비 마마의 오라비를 닮은 것이옵니다. 대전 안이 술렁였지요. 임금이 서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8배 전 왕비의 오라비가 영모 누명을 쓰고 멸족되었다. 가문이 사라졌지. 하지만 어린아이 하나가 하인의 손에 빠져나갔다는 소문이 있었다. 임금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그 아이가 내가 아니냐?
서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7살 이전의 안개 같은 기억이 흔들렸지요. 큰 집, 등에 엎혀 달리던 밤, 내 이름을 잊어라. 왕비가 내 고모였구나. 임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내 고모를 지켜주지 못했다. 내 아비도 지켜주지 못했다. 그리고 너를 저작거리에서 8배를 굶게 만들었구나. 임금이 서기를 안았지요.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서기의 팔이 임금의 등에 닿았지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이환이 옆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지요.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의금부 조사 결과 민치원이 빼돌린 세곡은 삼남 세곡의 3할, 사병은 500명이었지요. 반란을 일으키기 직전이었습니다. 민치원은 영모죄로 처형되었고 빼돌린 곡식은 모두 환수되어 가뭄에 굶주린 백성에게 돌아갔지요. 며칠 뒤 궁궐 후원이었습니다. 이환과 서기가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환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목각 호랑이였습니다. 서기야. 예, 저하. 이환이 호랑이를 서기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건 내 것이다. 서기가 고개를 저었지요. 저하, 이것은 왕비 마마의. 그래, 내 고모의 것이지. 이환이 웃었습니다. 내가 내 첫 번째 벗이니까. 가지고 있어. 서기가 호랑이를 내려다보았지요. 밑바닥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화나 사랑한다. 서기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고맙습니다, 저하. 이환이 일어서며 궁궐 담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담장이 새장에 살 때처럼 느껴졌지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담장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강대호가 다가왔습니다. 저하, 소인에게 하나만 약속해 주시옵소서. 무엇이요? 앞으로는 절대 잠행을 나가지 않으시겠다고. 이환이 강대호를 보며 씩 웃었지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대호가 긴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럴 줄 알았사옵니다. 서기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환도 웃었지요. 강대호까지 결국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봄바람이 세 사람의 두루마기 자락을 흔들었지요. 세월이 흘러 이환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서기는 이환의 곁에서 나라의 일을 도왔지요. 이환이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삼남 지방의 곡간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빨래하던 그 서툰 손으로 굶주린 아이를 안아주던 그 품으로 이환은 백성 곁에 서는 왕이 되었지요. 골룡포가 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아픔을 아는 마음이 왕을 만드는 것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